2022년 겨울, 유럽은 한밤중에 전원이 꺼진 도시처럼 흔들렸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가스관의 밸브가 닫히자 사람들은 21세기식 빙하기를 상상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거대한 랜드마크에 불이 꺼지고 집안에서는 숨이 하얗게 보일 거라는 예언이 쏟아졌죠. 그런데 지금 2026년의 유럽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공포가 사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더 이상한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영웅은 보통 단상 위에 서는데 이번엔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북해의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제 역할만 하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의 시작점이 의외로 한반도의 조선소였다는 사실이 이야기를 바꿉니다. 오늘은 가스가 아니라 가스를 움직이게 만든 그릇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수출 실적처럼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휘두른 에너지라는 곤봉을 누군가는 기술이라는 방패로 막아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패가 없었다면 유럽의 겨울은 실제로 공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의 흐름도, 외교의 방향도, 산업의 위상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총만으로 치르지 않는다는 말이 이번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시간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새벽으로 되돌려 봅시다. 전쟁이 시작되던 그때, 러시아는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일상과 산업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독일은 의존이 심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더 차갑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이 러시아에서 왔고 독일은 55%까지 기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많이 쓰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절반을 한 줄의 공급에 걸어두는 구조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느냐고요? 싸고, 편하고,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으니 비싼 운송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편리함의 상징이 동시에 약점이 되었습니다.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는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밸브를 조금씩 조였다가 결국은 기술 문제를 이유로 공급을 멈추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연료의 숨통이 막힌 셈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촛불과 담요를 준비하라는 안내가 돌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잖아. 맞습니다. 가스 자체는 세상에 있습니다. 가스 자체는 문제는 가스가 아니라 가스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파이프가 끊기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천연가스는 기체입니다. 기체를 배에 싣기 위해서는 영하 162도까지 식혀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LNG, 액화천연가스입니다. 부피가 크게 줄어들어 운송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배가 항만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액체로 온 가스를 다시 기체로 되돌려 육지의 배관망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설비가 제기화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믿고 살던 독일에는 그 터미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배는 들어와도 내릴 항구의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육상 터미널을 새로 지으려면 환경평가부터 설계, 공사까지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이 급한데 5년 뒤에 완공되는 설비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땅 위에 공장을 짓는 대신 공장을 바다로 띄우는 방식이죠. 그때 시야에 들어온 것이 FSRU입니다. 부유식 저장 제기화 설비, 떠다니는 LNG 터미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식당의 가스 배관이 끊어져 주방 불이 꺼졌다고 해봅시다. 배관 공사에 1년이 걸린다면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거대한 이동식 주방차가 와서 연결만 하면 바로 불이 켜진다면 어떨까요? FSRU는 그 이동식 주방차 같은 존재입니다. 배 안에서 액체가스를 기체로 바꾸고 곧바로 육지로 보내는 겁니다. 유럽에게는 거의 완벽한 해법이었습니다. 배만 확보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가스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돈은 상관없다, 당장 배를 구해라라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벽이 나타납니다. FSRU는 마음 먹는다고 바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가 많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곳도 제한적입니다. 그 순간 지도 위에서
손가락이 한쪽으로 모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밀리면 겨울이 먼저 와버립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국가의 난방이 흔들립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제때 만들 수 있느냐로 좁혀집니다. 그 기준에서 한국조선소는 단순히 후보가 아니라 답에 가까웠습니다. 독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접 확보를 지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계약된 선박들의 건조 이력을 따라가면 한국 조선업계의 비중이 크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잠근 빗장을 여는 열쇠가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핵심은 속도만이 아니라 극저온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영하 162도는 단순히 추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온도에서 일반 강철은 충격을 받으면 유리처럼 깨질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탱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 재난이 됩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이나 FSRU에는 특수 소재, 정밀 용접, 그리고 기화되는 가스를 다시 관리하는 복잡한 기술이 필수로 붙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강하다는 건 업계에서 오래된 상식에 가깝습니다. 구매자들이 중국의 저가 제한을 쉽게 못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박은 가격표로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스 한번 새면 손실은 선박 가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선주들은 더 비싸더라도 검증된 선택을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농담이 아니라 생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신뢰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납기, 약속한 날짜에 배를 내놓는 능력이 또 하나의 벽입니다. FSRU는 택배처럼 다음날 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만 개 부품과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맞물려야 하고 작은 차질이 전체 일정을 흔듭니다. 일정이 6개월 늦어지는 순간 겨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배는 철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박 전체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그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번집니다. 에너지 설비에 원격 위험이 생긴다는 상상은 생각만으로도 섬뜩하죠. 그래서 유럽은 기술, 납기, 보안이라는 세 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했고, 그 결과 한국에 더 무게가 실린 겁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유럽의 에너지 지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유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고정된 혈관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터미널은 움직입니다. 오늘은 미국산을 받고 내일은 중동 물량을 받는 식으로 선택지가 열립니다. 특정 국가의 협박에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가 그만큼 약해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큰 공급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다른 공급이 채우는 흐름이 생긴 거죠. 파이프라인의 시대가 흔들리고 바다를 통한 LNG 시대가 선명해집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스를 어디서 사느냐만이 아닙니다. 가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 그릇이 핵심이 됩니다. 물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러시아 가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FSRU는 임시방편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2027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숫자만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육상 터미널은 환경 규제와 주민 반대의 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 설비는 임시직이 아니라 점점 상시 인프라로 굳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에겐 이게 든든한 현금 흐름이 됩니다. 선박 한 척의 가격은 4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원화로는 수천억 원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도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는 흔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의 기술을 통해 시장의 구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지금은 LNG가 필요하지만 친환경 시대가 오면 가스 선박은 끝물 아닌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유럽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계산에 넣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암모니아입니다. 최신 선박들은 단순히 LNG 운송만 바라보지 않고 암모니아 운송이나 암모니아 추진을 염두에 둔 설계를 적용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수소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거론되지만 기체 상태로는 운송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다른 형태로 묶어 액체로 옮기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LNG에서 쌓은 극저온과 대형 탱크 기술이 다음 에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죠. 앞으로 FSRU도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천연가스를 재기화해 보내지만 미래에는 다른 연료를 변환해 공급하는 허브로 진화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에너지가 바뀌어도 바다에서 육지로 연결해주는 구조는 남습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한 줄로 돌아옵니다. 누가 그 연결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느냐? 2022년 겨울, 유럽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아래에는 바다가 있었고, 바다 위에는 떠다니는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세계를 견디는 기술, 약속한 날짜에 결과를 내는 산업의 습관, 그리고 안보를 흔들지 않는 신뢰가 한 덩어리로 작동했습니다. 기술이 곧 안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양 산업이라고 불리던 분야가 위기 앞에서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값싼 선택이 먹히는 시장이 있고 최고만 허락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냉정한 시장입니다. 오늘의 유럽이 따뜻한 이유를 가스 가격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한 가지 질문입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연결로 남겨둘 것인가? 그리고 그 연결을 지키는 기술을 어디까지 준비해둘 것인가?